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사전에 좀 소개 말씀드립니다. 야권 이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 그런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제목 자체가 참 무식하기 짝이 없네요. 양지혜 기자가 조선일보 1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위소로 평가받는 역사서 환단고기를 연구 문헌이라고 언급한 이른바 환빠 환단고기 추종자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4일 이 대통령이 천진한 환단고기 타령을 늘어놓았다. 정통 역사학자를 가르치려 드는 그 용감한 무식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대통령 개인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명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했다. 이어 중국에 쎄쎄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일 것이냐며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공식적인 국정업무 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 아니냐고 운을 뗐으니 이제 민주당이 장단 맞출 차례. 뒤에 것은 좀 생략했습니다. 김남중 대통령 대변인은 이런 질문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혹은 역사관을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연구돼서 지금 확립되어 있는 역사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며 환단고기 진위 여부 논쟁을 물었고, 이 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비를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른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지적하자 박 이사장은 제야사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단고기는 단군 고조선 시대의 상고사를 다룬 책으로 1911년 개연수라는 인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인용 문헌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환단고기를 위서로 보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저도 그렇다면 걔네들이 볼 땐 저도 환빠이긴 할 겁니다. 정중회장의 유명한 말 해봤어?가 떠오른다. 야당 의원들에게 나도 묻고 싶다.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끝까지 최소 부도지, 환단고기, 만주원료고, 흉노, 내고는 읽어봐라.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 고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
한반도 단일민족주의 사상에 연결된 역사관으로는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의 고대 사상 연구를 반대한다. 고대 사상을 연구하면은 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고조선 아사달이죠. 수도가 일본은 그 아사라는 말에 유사한 게 아사이죠. 그 아침 조자가 아사입니다. 아침. 이 아사가 변형이 돼서 아사달이은 달이라는 것은 응달할 때 이런 거고 수도 이름이 아침 해 뜨는 나라. 일본 자체가 해 뜨는 나라죠. 아스타나죠. 수도 이름이. 다 이것이 상계국 말 속에 고대로 연결된 친연성의 증거이죠. 12월 14일 방송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장의 방송 내용을 전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근거가 있는 고대사 연구 필요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반중 시위로 한국 내 분단,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다 대 보고 있어서 부끄럽다고 SNS상에서 찬반, 한국의 중국 헤이트의 역사와 리얼한 목소리, 12월 14일 뉴스 포스트 7입니다. 이러한 데모를 정부도 서서히 문제 삼게 되고 있어 외국인의 차별이나 관광객의 역량을 이유로 위법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집회로서 경쟁을 울리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의 반중 감정은 돌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사회적 요인이 축적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이다. 큰 전환점으로 꼽히는 것이 2016년에 사드 배치 문제,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제 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정부는 맹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서 롯데그룹이 개피를 받죠. 이는 흔히 한한용으로 불리며 중국 당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안전검사 명목으로 압력을 놓거나 중국인 단체 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동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 있어서의 반중 감정은 실생활에 뿌리를 둔 혐오감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번성했던 1990년에서 2000년대의 미럴 시대를 체험하지 않아 중국에 대해서 플러스의 인상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오히려 철이 들었을 때 중국은 대기 오염의 원흉, 관광지에서 매너 없는 여행객, 대중문화를 표절하는 경쟁자 등 부정적인 인상만 찍혔다고 동아시아연구원 송열 원장도 지적했습니다. 반중 시위는 문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매우 저속한 것,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반중 감정 고전은 일본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향후 동향이 주시되는 바입니다. 고대사로부터 최근 새 6.25 전쟁까지 중공의 침공이 있었다. 중화족과 우리는 적의 관계였다. 반중은 이제 수면 및 전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니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떼국떼국하면서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좋다. 그래서 지금 왜 적이냐 그러면은 6.25 때 중공군이 참전 안 했으면은 최근세자 하나만 가지고도 주적 아니냐. 제 주장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왜 빠졌는지 몰라요. 북한만 주적이라고 그러고 미국만 남은 G0 시대가 왔다. 시간이 없다. 한국의 선택은 참 경고성 같은 제목을
썼네요. 유민호 퍼시픽 21 소장 주간조선 12월 14일 아마도 2026년은 G0 시대 극점에 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립서비스에 의한 G2도 아니고 미국 더하기 G6로 나눠진 G7도 아니다. 통합된 결의문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G20은 물론 반미로 뭉쳐진 10개 나라 브릭스 무능의 산실 유에는 더더욱 아니다. G0, 즉 무주공산인체 사공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세상이 2026년 국제관계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G0는 국제정치학자 이안 프레머가 201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세계의 경찰 미국이 사라진 뒤 글로벌 질서 전체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양육강식 시대를 말한다. 기존 동맹 의미 없는 국제정세 G0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이벤트가 인도와 중국에서 벌어졌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하루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다. G0 시대의 특징 중 하나지만 외국 방문은 국빈 방문으로 흐른다. 내일은커녕 오늘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상대국 정상을 즐겁게 할 폭죽 이벤트가 난무한다. 인도는 현재 트럼프로부터 관세 폭탄 50%를 맞은 상태다. 이유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입에 있다. 트럼프가 수입 금지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50% 관세를 때린 것이다. 인도로서는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다. 대차 대조표를 보면 저가의 러시아산 에너지가 50%의 대미 관세보다 유리하다. 선택은 무슨? 상식적으로도 미국 편에 서야 저는 생존한다고 현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점이죠.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마크롱과 시진핑, 모디와 푸틴의 반미연합 동맹으로 느낄 듯하다. 프랑스와 중국, 인도, 러시아 모두 그러하듯 G0 시대에 살아남을 전술 전략으로서의 외교 행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이 쇠락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력이 아닌 재력, 즉 돈과 자본으로 보면 다르다. 미국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62.3%가 통용이 되고 일본행은 11.7%고 중국 위안은 5.9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49.1% 한 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는 21세기 G0 글로벌 무질서 시대의 압축판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 미국의 차기 안보 청사진인 국가안보전략 NSS가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북핵이 빠지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수국가로 분류됐다. 이재명 정부도 원했듯이 북을 타깃으로 한 미군과 한국이 아니다. 주객전도라고 할까 어느새 한국의 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관점이 달랐던 거죠. 북핵은 한미동맹 해결 과제라는 전제하의 얘기다. 북한은 빠지고 중국 문제만 한국 앞에 떨어졌다. 극단적 상황이지만 북한이 강원도 산간 어디에 미사일을 쏘아도 주한미군 관심박일 수 있다. 틀리긴 바라지만 적어도 5년 내 그 같은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 내년 1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다. 평화스와프 문제가 현안이 될 듯하지만 외교 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에 나서길 기대한다. 서해 철골물 침탈에서 보듯 중국은 한국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일본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군사와 안보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한일 나아가 국제협력만이 G0 시대의 어둠과 불안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루마니아, 노르웨이 뛰어든 한국 방산, 유럽 지상무기 시장 집중 공략, 김지환 조선비저 12월 14일입니다. 5조 루마니아 IFV 사업소 맞붙은 한국과 독일, 현지와 기술 이전 등 핵심 전략 유사해 업계,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가를 듯.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을 앞세운 현지 업체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황은 어렵지만 수출 목표치인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승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서는 특사 파견 외에 정부의 산업협력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는 상황이다. 루마니아의 보병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다. 규모는 약 5조 1,3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드백을 앞세운 하나에어로는 루마니아 현지 생산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루마니아와 1조 3,800억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으며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섰는데 이 공장에서 IFV의 현지화와 기술 이전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하나에어로의 경쟁 상대는 IFV 링스를 앞세운 독일 라인메탈이다. 라인메탈도 하나에어로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 사진은 레드백 장갑차 전투 차량이네요. 현대로템은 유럽 내 K2 전차의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루마니아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지상무기를 현대화하려는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 등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 산하 부마르 공장의 K2 전차 시설을 건설 중인데 유럽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페인의 경우 자주포 도입 사업이 공략 대상이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은 자주포 128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사업 규모는 최대 45억 1,600만 유로, 약 8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공략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하나에어로의 다연장 로켓 첨모와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스웨덴은 차세대 전차로 낙점한 레오파르트 EA8가 도입되기 전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전차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루마니아 모두 도입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유럽 내 추가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K2 전차죠. 그런데 유럽이 이제 군비를 더 보강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제조 강국인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 경쟁을 우리가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인식이 되네요. 유럽 내에서 그러겠죠. 같은 이유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남이가 독일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 거를 결정한 나라에서는 야 남이지 이러길 바랍니다. 품질 좋고 낫기 빠르고 좋은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기아라 관방장관 납치 문제 해결키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통진 정치부 12월 13일자입니다. 정부는 13일 도쿄 시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을 맡고 있는 키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는 결코
과거의 역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지적.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 밑에서 모든 수단을 다한다. 내가 마지막 담당상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가족회의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은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분리해 납치 문제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자신이 1살 때 납치된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 납치 당시 22살과 제외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폐회 후 가족회의 요코다 다쿠야 대표는 기자단의 수상이 해결을 향해서 수단을 선택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해 용기와 힘을 받았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이어달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10일부터 열리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 개발 주간에 맞춰 열렸다. 키아라 관방장관 내가 마지막 담당상으로 메구미 납치 48년 니가타서 집회. 1971년 니가타시에서 13세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다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된 지 48년 만인 15일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현민 집회가 시내에서 열렸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참석해 내가 마지막 납치 문제 담당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북한과 접촉을 어떻게 할 건지. 트럼프 2.0 NSS 논점과 해설 12월 11일 방송 분인데요. 이충근 박사의 제목이 NSS에 대한 그 트럼프 2.0의 그 논점과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아메리카 이즈 100이라는 거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제목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수권법에 의해 추가 발생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쓴 거 보면은 미국 의회는 미국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의 군사력과 국방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셔널 디펜스 오솔리제이션 액트 국방수관법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NSS에는 전략적인 추상적인 얘기들이지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이며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는 내셔널 밀리터리 스트래티지 등 보조 도큐멘트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빠졌다느니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포기했다는 등등 비판적 논란은 NSS의 본질적 성격을 모르기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충근 박사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또 교회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소련 해체 후 클린턴은 7번이나 NSS를 수정했다. 트럼프 2.0 새시대를 위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아메리카 퍼스트적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트럼프 1.0 때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을 읽어야 2.0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희망사항만 나열은 잘못된 것이다. 2025년 NSS 키포인트 세계화 시대의 공식적인 종말, 중국에 대한 처벌 이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질문식으로 많이 하죠.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가용한 수단은 무엇인가? Available means 어떻게 목표와 수단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역동적인 국가 안보 전략을 위해. 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미국은 국력의 모든 측면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세계 패권은 유지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밑에 있는 미국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할 조국이 소말리아라는 미국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의원실 앞에 팔레스타인 깃발을 내건 라시다 탈리브 이런 여자들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제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의 힘을 통한 편화, 개입 성향에 반대한다. 유연한 현실주의, 국가를 강조한다. 주권과 존경,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의 출현은 용납될 수 없다. cannot allow, 대가리 두는 놈은 치겠다는 얘기죠. 미국 노동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공정성, 능력에 기반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세계를 5개의 에리아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 이렇게 부르고요. 더 트럼프 콜라러리 투더 몰로 독트린, 요게 결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론으로 봤는데 잠깐 어떤 논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빵갈글로 표시했는데 왜 중요하냐? 에코노믹 미래의 경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밀리터리 컴프로테이션을 프리벤트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유럽 얘기하고 있고 미들 이스트 중동을 얘기하는 거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는 안 나오네요.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몇 가지 사안이 시급하다. 첫째, 미국은 미국의 경제를 지키고 보호해야만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그동안 행해왔던 관행 악행들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떤 거를 했느냐. 이게 트럼프 1.0 때 나온 건지 2.0인 건지 그게 설명을 들으면서 확실히 안 했는데 2.0이 맞을 것 같아요.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보조금 및 산업 전략. 여기에서 중국은 직접 지칭하지는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일자리 파괴와 탈산업화, 대규모 지적재산권 절도와 산업 스파이 행위, 미국의 핵심 자원, 광물 및 히토를 포함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에 대한 위협, 미국의 마약 중독 위기를 악화시키는 펜타닐 전구체 수출, 선전 영향력 행사 기타의 형태의 문화적 전봉 활동,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하면은 cannot allow,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1기 보고서를 보아야 2기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충근 박사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북한 문제가 빠졌다 뭐 이러면서 앞에 다른 이 연구소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비하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메리카 이즈 백 해설 제목으로는 그래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트럼프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 분석 소리내어 읽어보기 샘플인데 여러 명의 싱크탱크 연구원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요. 한국계 연구원이 2명 있습니다. 브루킹스라는 데가 있는데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8일 날 온 건데
좀 늦게 좀 열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이 그, 그 의견서들을 써냈는데 아마 레프트적이고 진보적인 브루킹스가 연구기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다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계 그 연구원이 쓴 거에서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네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서의 주요 권력 경쟁의 소멸, 반국가 안보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용서받았지만 감소했습니다. 몰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결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주요 분열, 경제 정책 규율은 미국의 힘의 기초입니다. 미국의 세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익숙한 아시아 정책, 낯선 미국, 패트리샤 M. 킴 아시아 연구센터, 한국계인 것 같습니다. 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의 초당적 주류와 일치한다는 게 이제 굵은 글씨로 한 거고요. 비반구 경쟁자라고 돼 있는데 베이징이 의도된 대상이라는 데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무역 협상의 우선순위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하고 미국의 트럼프를 머큐리얼 리더라고 변덕스러운 지도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협합니다. 앞에 그 엠킴이 얘기한 거에 부담 분담이 아닌 부담 이전, 버든 시프팅, not just burden, sharing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동맹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네요. 익숙한 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훨씬 더 불안한 재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요거 미국 우선주의 위협한다는 것은 링크옥이라는 연구원의 글입니다. 트럼프 NSS가 옳은 것, 일부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옳은 게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회복 탄력성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분석 내용도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축하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NSS가 블라드미르죠. 블라드가 아니고 푸틴의 기쁨에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네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 아프리카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적은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것도 있고 미국이 그 큰 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이 경영 마인드 같은 그런 거겠죠. 혹정의 언어, 외교정책 불일치가 전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유럽은 다가올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결과, 추론, 코롤레리는 미국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신화, 이것 앤드루 려라고 미국계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아시아연구센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적인 비전을 반영한다. NSS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국익에만 우선순위를 좁히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의 전략을 전달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원칙적이고 절제된 것으로 묘사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전략을 전달한다라고 비판하는 논조 같습니다. 덜 자유롭고 더 강한 우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네요. 동맹국들이 더 큰 국방 부담을 감수하도록 압박하고 경제 안보를 촉진하며 영원한 글로벌 부담을 피하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은 모순되고 뭐로 광범해 보입니다. 이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